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100만 인구가 됐어요. 우울증은 사회적으로는 단절이 심해질 때 그때 우울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구체화했잖아요. 그럼 구체화된 것을 작은 스텝들로 나누는 거예요. 한입거리, 실천거리로 다 나누시는 겁니다. 걱정이 많은 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몸이 막 움찔움찔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 뇌는 되게 신기하게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것을 현실인 것처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들을 나한테 계속 그 영화를 틀어주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우리 몸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 거기서 이렇게 몸에서 막 방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굉장히 독성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래서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가 한 3, 4일 뒤에 반드시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버드에서 한 1,800명 정도 되는 남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하고 관상동맥 질환하고의 연관성? 이게 정말 이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10년, 20년쯤 지나가지고 실제로 걱정 많았던 남성 노인들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 그 테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도 또 테러가 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 3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이 이 심혈관 질환, 이쪽 질환들을 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파국적 상상 있잖아요. 막 끝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데 그런 분들은 신체 질환 이런 것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내분비나 어떤 심혈관 이쪽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번역하신 책에서 걱정으로 인한 불면을 다스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 현대를 사는 모든 분들은 한 번쯤 잠이 안 와가지고 엄청 뒤척이고 막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강박에 시달렸던 경험들이 다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걱정이 이상하게 누워있으면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엄청 쏟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낮에 컴퓨터가 업데이트 요청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강제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낮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 뇌가 미처 처리를 못한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밤 돼갖고 조용해지면 그때 강제로 업데이트 하듯이 우리 뇌가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이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저것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밤 되면 이렇게 머릿속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걱정거리를 만나줘요. 간단하게라도 내일 좀 처리할 만한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그냥 해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처리 안 돼서 이런 거를 좀 적어놔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 책에는 없는 저만의 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걱정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루 일과잖아요.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걸 나에게 의식적으로 일러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심상화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 같은 거나 여행 가방을 머릿속에 하나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좀 뭔가 처리했거나 처리 안 해서 걱정되는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상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열쇠로 잠근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한테 스스로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고 이렇게 불 끄고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자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한테 그런 약간의 만트라처럼
약간 주문을 걸어요. 근데 사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 정도 갖고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쓰는 방법은 보통 주의가 생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체 감각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에다가 새로운 객검을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뇌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쪽에다가 객검을 주지 마시고 내 신체 감각 쪽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일단 호흡을 가만히 지켜봐요. 들고 날 때 여기로 이렇게 오가는 그 숨 이런 것들을 되게 찬찬히 느껴보고요. 아니면 그 베개 쪽의 감촉 같은 거를 좀 천천히 느껴보기도 하고 배 오르락 내리락 숨 쉴 때 할 때 그런 것들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진짜 많이 쓰고 내담자분들께 권하는 건 바디 스캔 명상이에요. 누워서 하는 명상인데요.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 스캔을 하면서 주의를 찬찬히 거기 몸 구석구석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코를 골면서 막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잠이라는 것은 내가 자고 싶다고 자지고 자기 싫다고 안 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마련돼야만 잠이 오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율신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 근데 이렇게 몸을 쭉 훑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되게 이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잠이 스르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했는데도 또 잠이 안 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되게 지루한 책을 읽으시거나 잠이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세요.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시면 아이고 또 못 잤는데 내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애를 쓰면 교감신경이 켜져요. 그러면서 각성이 확 올라가서 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지루하게 잠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좋고요. 사실 낮 동안에 운동량이 너무 없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많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회사원들이 불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많이 걷고 달리고 좀 땀 빼는 운동 그거를 좀 하시면 그날 밤 떡실신해서 잘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걱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초조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되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약간 영화로 치면 BGM 같은 거예요. 감정이 뒤에 배경음악처럼 쫙 깔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내가 하는 이제 그림이 쫙 펼쳐질 때 뒤에 BGM이 이렇게 쫙 초조한 BGM이 깔리면 어때요? 그 내용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근데 그리고 더 생생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장면에 더 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에 영향을 주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걱정을 하는 시간, 길이에도 영향을 줘요. 안 좋은 그 기분이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기분이 우리의 정보 처리 스타일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아마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좌뇌 전두엽이 이렇게 탁 불이 켜져요. 좌뇌는 뭘 하나요? 좌뇌는 주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분이 나빠. 근데 되게 걱정이 돼. 그러면은 이제 좌뇌가 탁 불이 켜지면서 어떻게 이 정보 처리가 돌아가냐면 되게 꼼꼼하게 완벽주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 걱정과 관련된 거를. 그러면 되게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있잖아요.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다 꺼집어내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성취나 수행 수준, 그 기준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더 잘할 거야 하는 그런 집념들이 더 세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걱정하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내가 걱정을 더 이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고집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 뭐 그렇게 걱정을 붙들어 매고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런 모드 속으로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걱정에 매달려서 나머지 일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걱정하기에 어떤 모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울증 실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약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조금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 약간 우울감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100만 인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병률 같은 경우 이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미국은 10명 중에 2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나이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0, 30대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체로 이제 젊을 때는 그 세상 경험? 그런 것들이 조금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경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사람이 정서적 맷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경험치가 작기 때문에 정서적 맷집도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가 있고, 이제 추세로 보면은 확실히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제 뭐 이동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립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삶의 자유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내가 재밌어 하는 만남이나 취미 활동이나 뭐 일이라든지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단절이 돼 있었던 시간인데요.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우울증은 생리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단절이 심해질 때 그때 우울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코로나 이후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거를 잘 생각해 봤는데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최종 종착역은 우울증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과 이제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선택 앞에 있을 때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이 많아져요.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또 이거 생각하니 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아지면서 결정을 자꾸 미루게 되고 그 기로 앞에서 어디를 딱 정해서 나가질 못하고 거기서 계속 서성이거나 맴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있을 때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계속 초제하고 그걸 계속 신경 쓰고 그거에 되게 곤두서 있는 채로 계속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밟고 있으면 차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엔진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겁나서 못하겠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걱정되는데 좀 더 고민해볼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2개를 밟은 채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그 걱정거리에 다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지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쾌해지고 기운이 없는 상태, 활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일단 생각이 많아지고 이 정신활동이 이렇게 막 너무 활성화가 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울하고 직결되는 게 이제 수면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수면이 깨지는 건 모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죠? 엄청 피로해요. 일들도 막 실수가 많아지고, 그냥 관계에서도 뭔가 기운이 안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딱 마주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힘이 버티고 있을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우울 증상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 불안이 많은 분들은 그걸 그냥 방치하고 약을 안 드신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한 50% 정도가 거의 우울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번역하신 책에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 또 불안이 많은 분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막 뭐라도 하려고 막 일을 빨리 그냥 막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상황으로 자꾸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질질 끌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불확실한 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거, 너무 끔찍한 거,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신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장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미래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것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봐 그게 불안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라는 게 있긴 해도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요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운도 좀 보태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시대의 어떤 뭐랄까 정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 이슬처럼 딱 맺힐 때 그때 내 성취도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혼자 노력하고 내가 막 계획 세워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 변수들이 늘 우리와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온 마음으로 껴안으시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내가 승부 조작자여서 결과를 다 알고 있어. 승부의 결과를. 돈은 따겠지만 그 게임이 정말 재밌을까요? 스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줄거리대로 감독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예상이 가능했어. 그리고 그때 펼쳐진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수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레이기도 하고 또 예상 외의 어떤 모습을 갖춰서 우리에게 뭐 뜻밖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외의 요소들을 그 서스펜스를 좀 즐기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삶에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떨리고 무섭죠.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면 이제 그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견딜 수 있어. 그리고 한 2-3시간 견디면 죽지는 않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좀 이렇게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뭔가 확실한 게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건 다 환상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막 미래에 뭐가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라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전념해서 열정적으로 해내는 거, 거기에 딱 이렇게 현재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다가 좀 집중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의외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조금 아시고 내가 좀 어떤 일을 할 때 겁이 나거나 좀 무섭거나 조심스러워지면 그래 좀 약간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약간 설레기도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동시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걱정하는 것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걱정을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생산적인 걱정,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보통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면 4가지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리를 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런 걸 걱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벽하지 않으면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고민한다. 이런 거는 약간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산적인 걱정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답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일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있나? 그랬을 때 yes라는 답이 나오면 그거는 생산적인 걱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둬요.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막 퍼뜨리지 않고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을 분류한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해결책이더라도 받아들인다. 이게 생산적인 걱정을 구성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걱정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산만하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지 않게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걸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걱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거리들을 분류하시는 거예요.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소개하는 것은 세 가지로 범주화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게 내 목표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에 딱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보통 걱정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걱정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발만 막 동동 굴러요. 그리고 막 이제 신나는 생각들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질문 전환하시는 거예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 괴물같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막 가까이 가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깡통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깡통들 그냥 엮어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모든 문제라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여러 가지 작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이렇게 하나로 구체화했잖아요. 그럼 구체화된 것을 스텝들로 작은 스텝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입거리 실천거리로 다 나누시는 겁니다. 목표가 크면은 우리가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습관이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데 진짜 유치할 정도로 작게 한입거리로 실천 방식을 쪼개시는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매니저블하고 좀 만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넘게 되면 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조금 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적인 걱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질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뭘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동적으로 질문해 보시는 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 사실 불안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면 이제 그런 나를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키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의 월급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 혹은 어떤 정신적 특성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병이나 혹은 그런 특성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걱정이 몰려들 때는 그 걱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어떤 나의 지혜나 경험치를 다 동원해서 유연하게 처리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지 그것들을 한번 반대로 그려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